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 뉴스 브런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콩 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유튜브로는 항상 72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는 일요일 방송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하죠. 오늘도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송문희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나마을 전 대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들이 자신 또는 동료 교수의 자녀를 이 논문의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지금 96건이 적발이 됐는데 이제 교육부가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어떤 문제들이 드러났는지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교육부가 2017년 12월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난 5년여에 걸쳐 총 5차례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발견했던 1033건의 연구윤리 관련된 이제 위배됐던 부분들을 적발하고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이제 공표를 한 건데요. 네. 이번에 27개 대학의 연구물 중에 96건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근데 앞서 이제 진행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뭐 입학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결정들은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이제 검증을 한 후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극소수만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저자 관리 방침이라든지 공동 연구자 관리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예. 연구물의 저자 정보를 좀 명확히 하고 직계 좀비속 배우자와 공동으로 교육부 학술진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정 승인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연구부정 행위 징계시효가 현재는 3년입니다. 3년. 네, 그런데 이것을 10년까지로 연장을 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입시 공정성을 이제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구부정 연구물의 대입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문의 대입 반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대입에 얼만큼 반영하느냐가 결국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비중을 줄이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심각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국민적 인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지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교수, 이 학생 논문 공저자로 끼워준 교수에게도 강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금 여론들이 있는데 결과가 사실 또 해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조치를 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두 분은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징계 시효 아까 얘기하셨는데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원래 3년이었다가 2020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렇다 한데 충분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논문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거를 객관적으로 판명하기가 어려워요. 미성년자나 이런 경우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검증하고 또 만약에 연구 부정이 나왔을 때 조치를 누가 하느냐. 그렇죠. 그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맡겨놨어요. 지금 현재. 네. 그러면 교육부는 뭘 하느냐. 점잖하게 가이드라인만 제시합니다. 그 미성년 연구자가 독창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뭐 데이터 획득에 어떤 뭐 기여를 했는지 이렇게 몇 개의 딱 가이드라인만 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17년에 미성년자 공저자 끼워 넣기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대학이 부정 사례 없어요라고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를 대학 거기다 맡길 수 있는가. 물론 대학의 자율성은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해외 대학에 진학을 했으면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관할이 미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끝났어요. 이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서류로 갖고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논문 같은 경우는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파일로 해가지고 그 입시 자료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 네. 앞에 송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데다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 지난 과정에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네. 이제 일으킬 파장이라는 것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을 대학 자체에 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러네요. 문제가 되고 이번에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등등의 그 기타 후보자들과도 비교해서 네. 조국 전 장관 가정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는 간극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굉장히 좁혀지지 않는 핵심 쟁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뭐 지난 10년간의 지금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대학에서 잘 진행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이 최종적으로 나왔던 발표 결과를 보면 서울대에서 이제 그런 뭐 부당한 사례가 있었던 게 가장 많았고 연세대 그렇더라고요. 이런 순서로 있거든요. 네. 근데 입학 취소가 결정된 건은 5건입니다. 지금 전체 중에? 네. 네. 2015년도에 강원대에 입학했던 1건, 전북대가 2건이고요. 예. 2015년, 16년 그리고 고려대가 2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인하대, 충남대, 한국과기원 이 경우에는 합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대입 활용 사례에 해당했지만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고 전북대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2건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그러니까 한 상황입니다. 거의 처벌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거는 당연히 또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정부 관련된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았는데 거기에 연구에 사실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가족의 이름을 올리는 거 이제 학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구팀을 꾸리기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관련돼서 이제 강의도 나가고 하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사전에 승인을 하도록 하는 거는 이미 있었어야 되는 조치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제도적으로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것만으로 개선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네. 저는. 국민의 이제 뭐 정서적인 거부감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고려했을 때 대입 반영의 이런 논문 비율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논문이라는 게 지금 이게 프로시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완전 공개적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학술회 같은 데서 발표했던 건까지도 이제 이번에 포함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대학의 입시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가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자기의 취업이라든지 석박사 진학이라든지 이런 인생 재반에 걸쳐서 사실 굉장히 긍정적 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수 임용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동족방뇨식으로 이번에 대입 사안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입에 대해서는 그럼 축소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체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된 건은 뭐 기여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저자로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취소를 하거나 뭐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런 식의 좀 더 공세적인 대안이 없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적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렇죠. 게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봉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 이건 상당히 타격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누가 부모 찬스, 엄마 아빠 아니면 지인 찬스 써가지고 이렇게 끼워갔느냐를 명단 공개를 안 해요. 교육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개인정보나 명예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논문을 끼워준 교수들이 있잖아요. 강하게 사후에 처벌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고 이제 어떤 그냥 슬쩍 넘어가면 된다. 너무나 이제 관행적으로 별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는 거죠. 서로 논문 공저자로 끼워주기 뭐 품팔이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명색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국민들이 많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익 형량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관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 문화적으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 참 이게 한 번에 바뀌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례가 또 남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준 밑으로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사람들의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제 앞서서 제가 명단 공개를 한 것도 의혹이 불거진 대상자를 다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던 것으로 교육부에서 판별이 났던 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하고, 그런데 학적이 유지됐거나 혹은 이후에 관련해서 학적 취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은 건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실명을 전면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익명 처리를,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름에 한 글자라든지 두 글자라든지 두 글자 정도 하게 되면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공개적으로 다 되지는 않는 약간 그런 합의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관행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사실 이 논문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논문 책임자 급에서 이게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내부 고발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연구실에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거나 뭐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를 했지만 실질적인 기여도가 없는 사람이 우선으로 기여도를 가져갔다, 내부 고발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게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른바 그 업계에서 블랙리스트가 그렇죠. 되면 사실상 퇴출이 되고, 그런 경우 내부에서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하셨던 분들이 단순히 직업을 잃고 업계에서 퇴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서로서로 이런 윤리규칙을 잘 지키자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만 제도가 견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수준에서 봤을 때 이번에 교육부 발표는 굉장히 좀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후에도 강하고 확실한 처벌이 필요해요. 그래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행태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그냥 문제의식 없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예. 걸리면은 다 하는데 지금 입시제도에선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억울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2019년부터 이런 거 문제되니까 뭐 자소서 생활기록부에 블라인드로 하겠다 해요. 실제로 있잖아요. 입시사정관들이 얘기 들어보면 다 표가 난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모 찬스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걸 다 올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양한 형태의 이런 찬스들을 과연 교육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희 때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학력고사 한 세대였지만요. 사교육 없이도 대학 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부모의 재력에 관계없이 교육이 평등했다라는 시대를 거쳐왔는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 부모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탄탄한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아이들까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네. 교육 격차, 이런 지인 찬스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과연 어떤 거를 보고 성장하겠는가 많이 암담합니다. 네. 관행이 지금 이제 사회적 관행이었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조국 전 장관 때와 같은 잣대를 이제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이제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전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10년 전에 입시 자료를 가졌던 사람들의 10년 전에 입학했기 때문에 뭐 자료를 찾기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혹은 지금 이게 다 적발된 게 아니다. 안 적발된 사람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 방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합법적인 어떤 수준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 이제 도입할 때 금융실명제를 우리가 지금 말이 많았죠. 네. 근데 지금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미 그거 비리 저질러서 돈을 다 이렇게 뭐 음지화했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만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들이 당연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점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라더니 자기의 입장과 관계없이 이제 굉장히 상식적이고 미래적인 지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마련하고 그거를 요구해야지만 사회 각계층도 거기를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 연구윤리나 특별히 이제 기여도가 없는 사람이 논문 저자로 같이 들어가는 건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에서 굉장히 크게 타격을 준다고
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여러 연구진들에 대한 신뢰 자체를 그렇죠.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아이비리그로 또 많이 갔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 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거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미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는 개인의 건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의가 실천되는 거라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의 논문 이제 등재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그거를 보는 신뢰 자체가 네. 굉장히 추락을 하는 거거든요. 위신이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논문에 기여가 없었는데 입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뭐 당연히 필요하다면 밟아야 되는 수준이지만 이거 한국 사회 연구 역량 자체를 이게 추락시키는 부분이다. 네. 두 번째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지 않지만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뭐 정보력과 할아버지 재력이 필요하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 사람들이 갖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야 성공한다라는 일종의 툴 같은 게 지금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왜 있느냐. 정보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연구자인 부모를 가지고 있는 혹은 친인척이나 가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의 이제 수험생이나 아니면 일반 학생들 정말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정보 자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 넣어주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어떤 길로 가야 빨리 갈 수 있는지 이미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출발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학 입시에 올인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의 한 단면이 그렇죠. 아닐까. 네. 이를테면은 모든 부분들이 대학 입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입시 제도가 다양하게 뭐 의전원이다, 자소서다, 로스쿨이다 해지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해지고 창의성이 발전되고 지금 미래가 밝아지고 있나요? 여전히 아이들은 입시 지옥이고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대학 입시에 필요하죠. 대한 네.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아까 신뢰 얘기하셨는데 해외 대학에서는요. 한국에서 가져가는 추천서나 논문을 볼 때 한바탕 거르고 간답니다. 그렇죠. 네. 국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뭐 교육에 관한 얘기까지는 좀 저희가 이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후에 지금 만찬을 호텔에서 열기로 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지금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송 박사님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달 10일 날 취임식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외교 사절들이나 이런 귀빈들과 식사 만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죠. 네. 그런데 이거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네. 왜냐하면은 외빈 만찬이 한 6시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2, 3시부터는 뭐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네. 외부 방문객 그날부터 바로 국민들이 청와대 꽃구경하러 온다 그랬는데 오후부터 차단을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해 주지 않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신라호텔 영빈관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추가 비용이 들겠죠. 이렇게 되면은 한 33억 정도 든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 중에는 가장 높은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 놔두고 뭐하러 굳이 호텔을 대관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물가 상승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많은 돈 쓰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재정 제출의 문제라든지 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죠. 먼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이제 이번 당선인 측에서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네. 취임식 당시에 약 30억 정도가 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반영했을 때 전혀 높은 비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직전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임기가 안 끝났으니까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을 생략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거의 다 해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전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네. 민생 등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가볍게 넘어가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30억 지출이 굉장히 당연히 큰 돈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왜 영빈관에서 하게 됐느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청와대를 이제 들어가지 않고 문선시대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신라호텔 영빈관을 선택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그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새로 관저를 만들고 네. 이동하는 비용이 약 400 몇십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360억 가량이었던 것 같아요. 300억 이상의 비용을 이제 이미 결제를 했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 한 136억인가 130억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이제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거를 실질적으로 다 합치면 약 500억 가량의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확대 재정이 돼서 뭐 600조가 넘었지만 2019년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국가 예산을 1년 예산 513조 잡았을 때 초슈퍼 예산이라면서 굉장히 공방이 일었었습니다. 네. 513조가 1년에 정부가 인건비 포함해서 다 쓰는 지출인데 예, 불과. 근데 지금 500억을 이전과 이런 과정을 위해서 쓴다?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 이전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네.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선인은 국민의 집으로 이제 추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난 뭐 5년 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계속적으로 너무 보여주기식의 정치만 하고 있다라고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똑같게 미러링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 집 너무나 연상이 되는 이름이고 그래서 물론 아직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정권이든 대통령이 되면 당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좀 중립적인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 뭐 선별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임식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이렇게 크게 잡음을 내고 있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든 위기 상황에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추가 지출이나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준비가 좀 필요할 때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이거 그 아까 혈세 얘기하셨는데요. 예. 새 정부 출범은 참 국민으로서는 축하할 일이고 그렇죠. 또 함께 아마 기대도 있을 거고 새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이거는 어떤 뭐 진영 관계없이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행해지는 것이 5월 10일 날 누가 그렇게 급하게 청와대를 꼭 비워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행사 다 치르고 그 다음 날 해도 되는 것이고 과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 청와대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대통령이 기거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그렇죠. 궁금한 거지. 네. 거기 뭐 하루에 3만 9천 명씩 해서 꽃구경한다는데 지금 국민들이 한가롭게 꽃구경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종로구 창신동에 80대 노모와 아들이 맞습니다. 생을 달리하고 이제 한 달 만에 발견이 됐는데 이런 어려운 시국에 복지 사각지대 많습니다. 예전 송파구 세모녀 그렇죠. 사건 이후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세금이 쓰여져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데 축하할 일은 좋습니다만 이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이 쓰여진다면은 국민들이 썩 곱게 보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송은희 박사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는 일부 지역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